저는 할머니가 30년 정대협의 활동에 대해서 매우 원망스러웠다는 5월 7일의 1차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별다른 부자연스러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기자회견을 접하고는 매우 큰 의심의 고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 배틀TV의 자유영혼 논객 인사드립니다.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논란이 뜨겁습니다. 발단은 분명 이용수 할머니의 5월 7일 기자회견인데요. 할머니는 분명 단체의 회계 부정 의혹을 직접 언급하셨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후 파장은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으로 번지면서 윤미향과 관련한 개인 비리 건으로 귀결되어가는 움직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윤미향의 단체 운영의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아직 밝혀야 할 부분이 많기도 하기 때문에 잘못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개연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윤미향이 이번 건으로 회계 부정이 밝혀진다면 정당한 법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일단 윤미향이라는 개인의 처신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수사 결과가 나오는지 열린 자세로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별개로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에서 매우 부자연스러운 지점을 느꼈고 그 부자연스러움의 근원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전체의 과정이 어떤 지향에 의해 움직이는가, 이 부분에 대한 나름의 구도가 섰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원망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대와 위안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정신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족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명 정대협은 당연히 정신대 문제 해결에만 관여해야 하는 단체이다. 그런데 정신대의 문제가 아닌 위안부의 문제에 관여하여 이를 자신들 후원 모금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이에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나 이용수 할머니는 유린당한 기분을 느끼고 정대협의 월권에 분노하는 바이다. 일단 그녀가 말하는 정대협의 잘못한 점은 정대협이 국민적 동정표를 얻기 위해서 위안부의 문제를 수단으로서 삼았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오류가 생깁니다. 정대협이 발족됐던 1990년 당시의 상황은 위안부의 문제가 정신대의 문제와 별개로 주목을 받았던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정대협이 출범하기 이전만 해도 아예 위안부의 문제 자체가 사회적 이슈로서 주목을 받았던 적 자체가 없습니다. 위안부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80년대 말에 소수의 여성단체에 의해서 위안부 문제가 매체에 등장했던 적이야 있죠. 그런데 그게 폭발력 있게 생명력을 갖고 단독의 아젠다로 이슈화되었던 적이 있나요? 결코 없습니다. 할머니의 논리가 성립하려면 일단 위안부 이슈가 폭발력 있는 이슈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 자리매김된 이슈를 자격도 없는 정대협이 돈벌이로 써먹어버렸다는 논지인데 실제로 그러했던가요? 지금과 같은 인식의 위안부 피해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게 팩트입니다. 솔직히 그 당시엔 이 사회의 그 누구도 입 밖에 위안부 문제를 꺼내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피해자분들 스스로조차도 사회의 따가운 시선이 무서워서 사회에서 더러운 취급받기 무서워서 말을 못 꺼내고 있던 상황입니다. 예, 솔직히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 수준이 그러했어요. 피해자를 피해자로 보듬어주지 못하고 일본인에게 더럽혀진 여자라고 인식하는 전 근대적인 수준, 그런 부끄러운 수준, 그게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 근대적인 사회의 인식 수준에 일침을 날리며 위안부 피해자들이야말로 정신대 이전에 이 사회가 보듬어 주어야 할 최우선의 피해자들이다 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대상이다 라는 인식을 이 세상에 처음 등장시킨 바로 그런 의미 있는 단체가 정대협이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정대협은 이미 존재하는 위안부 아젠다에 숟가락 하나 얹어서 꿀을 빨아먹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까지 사회적 아젠다를 이루지 못했던 위안부라는 이슈를 능동적인 탐사를 통해 발굴해내고 그 부당함을 공감하고 세상에 진실을 알린 위안부 아젠다의 발굴 주체였던 것이죠. 자, 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뒤에 판을 새롭게 보십시오. 할머니의 연상의 흐름이 자연스럽습니까? 오히려 그 이전까지 아무런 이슈가 되지 못하던 위안부의 문제를 발굴해주고 이슈화시켜준 정대협의 활동은 위안부 피해자 입장에서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정신대 관련 업무를 표방했던 단체가 위안부 관련 업무를 했던 것이 너무 억울해서 유린당한 기분이 든다고요. 애초에 표방했던 업무의 범위가 다르다는 그 지점이 문제시될 수 있나요? 적어도 그 지점을 이유로 할머니 입장에서 분통이 터진다 라는 발상의 흐름, 어딘지 부자연스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할머니가 30년 정대협의 활동에 대해서 매우 원망스러웠다는 5월 7일의 1차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별다른 부자연스러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정대협이 그간 지원했던 방향도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지원한 금액이나 내용도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솥밥을 먹던 동료라고 해도 아쉬운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그 어떤 이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아쉬움이 있었다 말씀 주시는 이용수 할머니의 진실성을 다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1차 기자회견 때는요. 그런데 이번 2차 기자회견을 접하고는 매우 큰 의심의 고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확실한 건 보편적인 사고의 흐름에 비추어 봤을 때 부자연스러운 논거로 정의연을 원망하고 계신다는 것. 그렇다면 그 부자연스러운 상황 인식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일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함부로 억측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만 적어도 이와 유사한 관점으로 상황을 보고 있는 주체 하나는 명백합니다. 바로 일본 측. 1990년 정대협의 등장을 비난하고 정신대가 아닌 위안부의 문제를 제기했던 것에 대해 한스럽게 보는 입장. 그게 딱 일본 측의 입장입니다. 그들의 입장에 빙의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대협의 등장은 재앙과도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박정희와 어렵게 65년 청구권 협의를 맺어서 모든 노동 착취 문제를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라고 선언까지 얻어냈는데 정대협이 등장해서 정신대의 노동 착취 문제가 아닌 위안부의 성착취 문제로 이 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변질시켜버리고 나니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야만 것입니다. 사실상 아젠다의 중심이 정신대에만 머물러 있었던 80년대의 경우 일본 입장으로선 매우 대응하기가 쉬웠었습니다. 조센징들이 피해 사례니 뭐니 떠들면서 찌를 해도 니네 수장인 박정희 대통령이 이미 모든 것은 불가역적으로 다 해결됐다고 도장 찍었어 라고 한마디 하면서 한국 사회 내의 배상 요구, 사과 요구 따위를 모두 묵살해도 될 만한 나름의 근거가 있었어요. 다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자빠져 있는 미개한 종족이라면서 징징거리는 어린이 취급을 했죠. 그럴 만한 근거로서 65년 박정희의 조약 체결을 내밀었죠. 우리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국가 원수가 도장 찍어줬으니까. 그런데 90년대 정대협이 등장하면서 제기한 위안부의 문제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제입니다. 노동 착취 차원에서 모든 게 해결되었고 돈까지 퉁쳤다라고 인정해줬던 65년의 기본조약에서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었던 문제였기에 도저히 공식적으로 면피할 수단이 없었던 것이죠. 자, 이 난감한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 박정희 때처럼 위안부 문제를 불가역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조약 체결을 시도하거나 아니면은 그 문제 제기 자체에 눈 감아버리는, 그런 적 없었다, 위안부 따위는 완전 거짓말이다 라고 우기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90년대에 유난히 거셌던 반일 감정으로 인해 박정희 때와 같은 불가역적인 조약 체결은 시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이 뭡니까? 그냥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는 거예요. 위안부? 일본은 위안부 같은 거 동원한 적이 없다. 그건 순전히 정대협이라는 사기단체가 만들어낸 날조일 뿐이다. 라고 수십 년을 우겨왔죠. 그런데 발뺌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대협 활동이 승승장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증거가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마냥 발뺌하는 것도 국제적으로 낯뜨거운 일이고, 뭔가 과거에 박정희가 해줬던 것처럼 화끈한 조약을 누군가가 좀 체결해주면 좋을 텐데 그건 쉽지 않은 상황. 그런데 일본에겐 절호의 기회가 옵니다. 65년에 도장 찍어줬던 바로 그 박정희의 딸이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뻔히 그 친일 성향을 잘 아는데 이번이 기회죠. 충분히 다시 그런 조약을 시도해볼 만하겠죠. 그들 입장에서는. 박정희에게 따냈던 것과 같은 돈으로 모든 걸 퉁치고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다는 조약, 그 똑같은 방법론으로 일본은 박근혜 정부에게 수작을 걸어옵니다. 안타깝게도 그 시도는 통하고야 말죠. 박근혜를 수장으로 둔 한국은
1965년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가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위안부 합의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협상의 내용은 65년에 박정희가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돈 계산해서 퉁친다. 그 뒤로 이런저런 말이 나오면 니네가 치사한 거다. 국가가 도장 찍은 거니까 불만 있어도 잠자코 자빠져 있어라. 앞으로 위안부 문제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떠들고 다니면 니네 정부가 알아서 니네 국민들을 단속해라. 박근혜가 결국 위안부 합의에 도장을 찍어줌으로써 기나긴 위안부 관련 논의는 이렇게 비극적으로 종지부를 찍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일본에만 좋게 흘러가진 않죠. 일본이 믿었던 박근혜가 국민에 의해서 탄핵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문재인은 취임과 동시에 박근혜의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데 총력을 가합니다. 외교부의 자체 조사를 거쳐서 제네바 UN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그 부당성을 결론 지은 바 있죠. 단 대법원의 확정을 통해서 법리적으로 공식적 무효를 선언받지는 못했으므로 아예 파기시켜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시키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죠. 자,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하며 흐름을 탔던 한일 간의 과거사 청산 문제가 위와 같은 흐름을 타고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는 큰 줄기를 견지한 채로 다시 이용수 할머니의 논의로 와봅시다. 2020년 5월 25일 현 시점 한일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의 무효화 상태 중에 있죠. 하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박근혜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탄핵과 함께 날아가 버린 합의가 아닙니다. 엄연히 대법원의 판결이 적용하여 효력 정지된 상태인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기로는 국민이 정서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명분, 이걸 내세워서 실효 정지된 상황일 뿐입니다. 결국 이 말은 국민적 정서가 이를 수용할 단계가 되면 전면적인 실효를 다시 갖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다시 효력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 국민적 정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핵심적인 원인인 바로 그 국민적 정서, 이것을 직접 손보려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국민적 정서를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는 1차적인 움직임, 저는 그 1차적인 첫 단계의 움직임이 이용수 할머니의 1차 기자회견과 함께 시작되었고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향의 파멸 뒤에서 누가 웃을 것이냐? 저는 그리 어렵지 않은 예측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 정서의 문제를 이유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맨몸으로 막고 있을 따름이지 법적으로 완벽하게 파기된 협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국민 정서가 요동침에 따라 분명히 실효적 지위로 부상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갖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깨닫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와해되어버린 화해와 치유재단의 부활 논의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2015년 위안부 합의 부활의 첫 단계와 같은 것으로 본격적인 작업이 굴러간다는 징조로 볼 수 있을 것 같군요. 화해와 치유재단에 관한 문제는 다음 시간에 더욱 논해보겠습니다. 제 예측이 틀려서 저런 일이 실현되지 않기를 솔직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